이게 뭐예요? 통장 사용 내역입니다. 확인 좀 해보시죠. 이게 뭐가 문제죠? 친구들 술값이 생활비입니까? 너무 따지시네요. 그동안 제가 집안일 하고 밥 해준 건 계산 안 하세요? 그날 그는 그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부터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늦은 나이에 잘 만났다고 부럽다고까지 말하던 인연이었죠.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그 불편함은 결국 이렇게 한 장의 내역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믿었던 관계와 그가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준은 그날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욕심 많았던 사람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문제였던 관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외로움 앞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선택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71세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혼자만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을 먹은 뒤에는 신문을 읽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집안일을 정리하죠.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이 그렇게 똑같이 흘러갔어요. 집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식사 직후에 마쳤고 빨래는 이틀에 한 번씩 돌렸죠. 청소는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처럼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그녀를 기억하는 제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고 혼잣말을 해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죠. 저녁에 뉴스를 보며 참 세상 많이 변했네라고 중얼거려도 텅 빈 거실만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주말이면 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길어야 5분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잘 드시고 계세요? 형식적인 안부였죠.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람 기운이 그리웠습니다.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시간을 나누고 싶었죠. 그저 옆에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게 간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문을 봤습니다. 탁구 교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었을 때 회사 동료들과 가끔 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운동도 할 겸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탁구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오랜만에 운동복을 꺼내 입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묘하게 설렜어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일처럼 느껴지다니.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대여섯 명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였죠.
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제 탁구 교실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공을 받아치는 타이밍도 맞지 않고 발놀림도 둔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누군가 잘하셨어요 하고 격려해 준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물을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다음 주에도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탁구 교실에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수요일 오전 수업이었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그날따라 자리가 없어서 저는 벤치 한쪽 끝에 앉았죠.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털썩 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저도 자리 없네요. 여기 앉아도 되죠? 고개를 돌리니 환하게 웃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화사한 옷차림이었어요. 저보다 5살쯤 어려 보였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탁구는 처음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분은 말수가 많았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날씨 이야기, 강사님 이야기, 동네 마트 할인 소식까지. 저는 그저 네, 그렇군요. 그러셨어요. 정도로만 받아쳤죠.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제게 먼저 말을 거는 게 오랜만이라 신기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마다 그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까 스매싱 잘하시더라고요. 오래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예전에 조금 쳤었습니다. 그래도 폼이 남다르던데요?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분과 짝이 되어 연습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활달했어요. 공을 놓치면 크게 웃었고 제대로 받아치면 환호성을 질렀죠. 분위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처럼 조용한 사람과는 정반대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바로 앞에 괜찮은 찻집이 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누군가와 차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찻집은 문화센터에서 걸어서 2분 거리였습니다.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저는 녹차를, 그분은 레몬차를 주문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이랑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는데 탁구가 제일 재밌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풀어놓았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부산에 산다고 했어요. 명절에나 보는 사이라고 했죠.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3년 전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분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앞으로 자주 돼요. 그분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어요. 그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탁구 교실에 갈 때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짝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도 일상이 됐죠. 그분은 늘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 건강은 어때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잘 주무셨어요? 어제 날씨가 추웠잖아요. 식사는 제때 하세요? 혼자 사니까 대충 드시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제 건강을 챙긴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는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전화할 때마다 건강 챙기세요 라고 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인사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다음 날 생강차를 보온병에 담아 가져왔어요. 이거 아침에 끓여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감기엔 생강차가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뭐가 어때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챙겨줘야죠. 그분은 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소주를 마신다고 했어요. 저는 술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 그 점이 조금 낯설었지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요. 오히려 그분의 활기찬 성격이 제 조용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분과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탁구 교실에 가는 게 단순히 운동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죠. 오랜 공백 끝에 누군가와 하루를 나눈다는 것, 관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탁구 교실에 나간 지 넉 달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제게 전화를 했어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설마 라면으로 때우신 거 아니죠? 내일 날씨가 춥대요. 외출하실 때 옷 두껍게 입으세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그분이 커다란 보냉백을 들고 나타났어요. 오늘 새벽에 반찬 좀 만들었어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나눠 드리려고요. 보냉백을 열어보니 갖가지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심지어 김치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미안한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든 거예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된 반찬 먹기 힘드시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반찬을 꺼내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이 떠올랐죠.
그분의 손맛은 아내와 달랐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병원 검진 날이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결국 그분은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주고 검사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결과를 듣고 나올 때는 함께 결과지를 보며 걱정해 주기도 했죠. 혈압이 조금 높네요. 짠 음식 조심하셔야겠어요. 제가 반찬 만들 때 간 약하게 할게요. 그분은 제 건강 상태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했습니다. 다음 검진 날짜까지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두더라고요. 아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 병원 일정을 그분은 챙겨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분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혼자 해결하던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그분과 상의하게 됐죠. 보일러가 이상하다고 하면 아는 기사님을 소개해주고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가서 이것저것 조언해 줬어요. 이 과일은 너무 비싸요. 저기 가면 더 싸게 팔아요. 이 세제보다 저 브랜드가 더 좋아요. 제가 써봤거든요. 그분의 성격이 다소 즉흥적이고 술자리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활기가 제 삶을 밝혀주는 건 분명했습니다. 텅 빈 집에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게 너무 소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요즘 제 전화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전화 받는 게 좋습니다.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제 대답에 그분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랜 공백 끝에 다시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안정감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알게 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탁구 교실이 끝나고 찻집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요즘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둘 다 혼자 사는데 이게 참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외롭게 지내잖아요. 차라리 함께 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동거를 제안하는 건가 싶었죠. 그분이 제 표정을 보고 급히 덧붙였어요.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이 집에서 계속 혼자 살았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큰 변화였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빈집이 아니라 사람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것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이사 올게요. 제 집은 전세라서 정리하기 쉬워요.
2주 후 그분은 짐을 싸서 제 집으로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옷가지며 생활용품, 주방기구까지. 빈 방 하나를 그분 방으로 정했고 나머지 공간은 함께 쓰기로 했죠. 처음 며칠은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났고 빨래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죠.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드세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혼자 먹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말없이 먹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어요. 설거지는 그분이 도맡아 했고 저는 쓰레기 버리는 일 같은 걸 했죠. 한 달쯤 지나자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편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일상이 됐죠. 집에는 웃음소리가 돌았고 사람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분은 술을 즐기는 편이었는데 함께 살면서 그 빈도가 더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늦은 밤에 취해서 돌아오곤 했죠.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네, 그러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외로웠습니다. 함께 살게 된 이유가 서로 의지하자는 거였는데 자주 혼자 저녁을 먹게 되니까요. 그분의 친구나 지인들이 집에 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어느 날은 5명이나 왔어요.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었죠. 미안해요. 친구들이 한번 보고 싶대서요. 불편하시면 안쪽 방에 계셔도 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늦도록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제 정리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지금 치울게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지하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흔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이 어질러져 있고 거실 소파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죠. 청소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며칠씩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다시 혼자가 될까 두려웠거든요. 불편함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으니까요. 조금씩 달라지는 생활 패턴을, 어수선해지는 집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함께 사는 거니까 서로 맞춰가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동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갈등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의 술자리는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5번은 친구들을 만났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 없었죠. 오늘도 나가세요? 네, 친구가 생일이래요. 금방 다녀올게요. 하지만 금방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취한 채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숙취로 늦잠을 자고 집안일은 점점 뒤로 밀렸죠.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쌓이고 청소는 며칠씩 미뤄졌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친구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생활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각자 쓰다 보니까 중복되는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원래 가계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통장 하나로 모아서 제가 정리하면 훨씬 깔끔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을 맡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설명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실제로 장을 보러 갈 때도 각자 돈을 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럼 생활비 통장 하나를 같이 쓰는 걸로 할까요? 그게 좋겠어요. 카드도 하나 더 만들어서 제가 쓸게요. 영수증은 다 모아둘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며칠 뒤 저는 생활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분이 그 통장에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장 보는 것, 공과금 내는 것 정도만 쓰인다고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200만 원 중 150만 원이 벌써 빠져나갔어요.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이번 달에 장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일러 수리비도 들어갔고요. 다음 달부터는 절약할게요. 제 불안감을 그분은 그렇게 가볍게 넘겼습니다. 저는 더 따지지 못했어요. 함께 살면 당연히 드는 비용이 있는 거니까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그분의 친구들 중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놀러 온 친구 중 한 명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또 다른 친구는 빌라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런 친구들에게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며 위로했습니다. 좋게 보면 의리가 있는 거지만 저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분이 또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친구가 힘들대서 위로 좀 해줘야 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자꾸 돈이 나가는데 혹시 친구들 술값으로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려고 하면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하고 넘어갔으니까요. 초반에 보였던 다정한 모습, 제 건강을 챙기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녁도 함께 먹는 날이 드물었고 대화도 줄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보거나 친구들과 통화하느라 바빴죠.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아, 저는 나가서 먹을 거예요. 알아서 드세요. 저는 혼자 냉장고를 뒤져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살기 전보다 더 외로운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었죠. 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동거가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가져온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분이 떠나면 이 집은 또다시 텅 빈 공간이 될 테고 저는 다시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커지는 불안을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초반의 다정함을 기억하며 곧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5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고 났어요. 뭐? 다쳤니? 다치진 않았는데 차 사고예요. 제 과실이 커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았다. 내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다니.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합의금 문제는 급한 일이었죠. 저는 곧바로 은행 앱을 켜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때 거실에 있던 그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들이 차 사고가 났어요.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내줘야 합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0만 원 정도요. 그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당장 보내줘야 해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성인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아들을 도와야죠. 그래도 너무 쉽게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식을 돕겠다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 아들 일인데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분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려면 예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은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아들을 돕는 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일로 보인 그분의 냉담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는 것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보여준 관심은 진짜 저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 생활비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건 아닐까? 저는 서둘러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은 대충 잔액만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사용 내역을 살펴봤죠. 장본 비용은 한 달에 4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8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공과금은 20만 원인데 4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술집, 음식점 결제 내역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에 넣은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술값, 식사비, 심지어 노래방비까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간의 내역을 모두 확인해 봤어요. 총 6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활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더라고요. 제가 생활비로 준 돈이 그분의 사교비로 쓰인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걸까요? 초반에 보여준 다정함, 건강을 챙기던 모습, 반찬을 만들어주던 일들. 그게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보인 냉담한 반응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 돈이 아들에게 가면 그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그분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돈을 대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배신감과 허탈함이 교차했죠.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동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분이 돌아왔어요. 여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표정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제 위치를 다시 돌아봤죠. 저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제 상황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죠. 아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그분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먹한 공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분도 눈치를 챘는지 평소보다 조용히 지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은행에 가서 생활비 통장의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왔습니다. 지난 5달간의 모든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그분이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생활비 통장 사용 내역입니다. 확인 좀 해보시죠. 그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을 뻗어 내역서를 집어들더니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생활비 명목으로 쓰기로 한 돈인데 술집과 음식점 결제가 대부분이네요. 그래도 다 필요해서 쓴 거예요. 장도 보고 공과금도 냈잖아요. 장보기는 한 달에 40만 원이면 충분한데 80만 원씩 나갔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쓴 겁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는 손님들 식사 대접도 해야 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제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도 생활비 아니에요? 친구들 술값이 생활비입니까? 너무 따지시네요. 그동안 제가 집안일하고 밥 해준 건 계산 안 하세요? 그분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공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밥하고 집안일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제 허락 없이 돈을 쓴 건 별개 문제예요. 허락 없이라니요? 생활비 통장 같이 쓰기로 했잖아요. 생활비 용도로요. 친구들 술값 대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제 말에 그분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저더러 도둑놈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집 정리하고 신경 쓴 줄 알아요? 도둑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돈을 쓴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저도 할 말 있어요. 당신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우울하게 살았는데 제가 와서 분위기 만들어 줬잖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깨달았죠.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은 집을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따뜻함, 건강을 챙기던 모습, 반찬을 만들어주던 일들. 그게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변한 걸까요?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자리가 잦아진 것도, 친구들을 자주 집에 부른 것도 모두 이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인 냉담한 반응. 그때 이미 제 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제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였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가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새벽 2시쯤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그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거 저도 싫어요. 제가 나갈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2시간쯤 지나 그분은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신세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분이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동거였는데 결국 더 큰 상처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생활비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카드도 모두 해지했죠. 그동안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 보니 800만 원이 넘었어요. 돌려받을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저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쓰던 방을 청소하고 어질러진 거실을 정돈했어요. 며칠에 걸쳐 집을 예전처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합의금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앞으로 운전 조심해라. 네.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에게 굳이 상황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혼자 지낸 지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제때 식사를 챙겨 먹었어요. 탁구 교실은 계속 다녔지만 이제는 운동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만 나눴죠. 집은 다시 정돈됐고 생활은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동거할 때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누가 언제 들어올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통장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라고요.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게 중요했던 건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노후의 평온은 단순히 옆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는 낫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조용한 거실, 정돈된 집안, 규칙적인 하루. 이게 제 삶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만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외롭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내렸던 선택이 자신의 삶과 기준까지 내어주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 사연은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노후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